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이죠. 오셀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셀로 하면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흑인, 베니스의 흑인, 군인 용병이죠. 군인 용병이 그 베니스의 귀족의 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다가, 아내가 젊은 부관이랑 바람이 났다고 생각해서 아내를 죽이는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우리가 희극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비극적 파멸을 맞이하는 그 극들은 비극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셰익스피어가 썼던 많은 비극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그 비극들을 우리가 4대 비극이라고 꼽죠. 그 4대 비극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요,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이렇게 4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나는 가장 위대한 극 4개를 쓸 거야 라고 쓴 게 아니고요. 셰익스피어가 남겼던 많은 극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라는 극을 4개를 꼭 뽑아오니까 그게 다 비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4대 비극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4대 비극이 그 훌륭한 이유는 하나같이 인간들의 독특한 성향, 독특한 인간성 이런 것들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인물상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햄릿 하면 뭐예요? 결정장애, 우유부단함, 그죠? 그렇게 햄릿 하면 떠오르는 그런 상이 있잖아요. 인간 상이. 그런 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대 비극은 전부 다 성격 비극이라 그래요. 인간들의 어떤 성향을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굉장히 로미오와 줄리엣 좋아하시죠? 로미오와 줄리엣 너무너무 유명한 셰익스피어 극인데 불구하고 왜 4대 비극 안에는 못 들어가 있을까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비교적 초기에 쓰여진 극이에요. 셰익스피어가 완숙해져서 쓴 극들에는 어떤 인간의 어떤 여러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는 원수 집안의 자제들끼리 사랑에 빠져서 비극적 파멸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운명적 요소가 강한 거예요. 어떤 그들의 성향이라든가 성격에 의한 비극이라기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로미오와 줄리엣은 4대 비극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자, 이 4대 비극의 그 공통점 중 하나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고귀한 신분이란 얘기예요. 왕, 왕자, 최고 장수, 왕족, 다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성격적 결함을 갖고 있어서, 고대 그리스어로는 하마르티아라 그러고, 그런 성격적 결함을 갖고 있어서 그 결함으로 인해서 파멸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파멸할 때 그 사람 혼자 파멸되나요? 그렇지 않죠. 보통 어떤 사람의 악행에 의해서나 어떤 사람의 어떤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람이 파멸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파멸을 당하죠. 셰익스피어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셀로란 작품에서도 너무너무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아내 데스데모나가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후대 비평가들은 이런 셰익스피어 비극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착한 사람이 선의의 행동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고한 희생자들이 너무 많은 셰익스피어 작품이 권선징악이라는 시적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4대 비극의 하나인 오셀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요. 일단 오셀로는 베니스의 용병으로 와 있는 무어인이에요. 여러분, 무어인 하면은 흑인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 무어인은 흑인처럼 까맣지도 않고요. 입술이 두껍지도 않아요. 그 북부 아프리카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통칭으로 무어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무어인들이 이미 셰익스피어 시절에 그
그 베니스에 와서 있었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작년 여름인가요? 베니스에 가서 알았어요. 거기 가면은 그 궁에 성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탑에 종을 치는 그 조각상이 있는데 그 종을 치는 사람들이 무어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셰익스피어가 이 베니스를 배경으로 무어인을 집어넣었다는 건 굉장히 역사적으로 고증이 돼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무어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장수이긴 하지만 이방인이고 피부색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이런 귀족 자제, 원로원 귀족 자제와 결혼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아고라는 이 베니스의 백인이 이 두 부부 사이에 이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 아내가 무엇 때문에 나이도 많고 피부색도 다른 당신을 사랑을 하겠느냐. 그건 순간적인 감정이었다. 그리고 당신 아내는 실제로 지금 다른 백인 남성이랑 바람을 피고 있다. 이렇게 이간질을 해요. 그런데 이 오셀로는 그런 이아고의 교묘한 어떤 이간질에 넘어가서 아내가 정말 바람을 폈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력이 마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나 순수한 그 아내를 바람난 여자라고 생각해서 목졸라 죽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오셀로가 겪는 심리적 고통이 굉장히 잘 그려진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아까 첫 번째 사대비극 설명할 때 등장인물들은 저마다 성격적 결함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오셀로가 갖고 있는 성격적 결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의심, 질투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셀로는 사실은 모든 베니스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품 있고 인격적이라고 칭송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결한 그 인품을 가졌던 오셀로가 이 이아고란 사람에 의해서 의심에 빠지게 되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격렬한 질투심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질투심이라는 감정이 오셀로의 이성을 압도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비극에서는 이렇게 이성이 감정에 압도당할 때 주인공들은 비극적 파멸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친구들이랑 싸울 때 막 주먹이 운다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근데 주먹이 나가고 싶은 심정은 감정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 내가 이 주먹을 주먹으로 친구를 쳤을 때 그 다음에 올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주먹을 참게 만드는 게 뭐죠? 이성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정이 앞서지만 이성이 그거를 통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나 감정이 심하게 격렬해져서 이성이 작동을 못하면 우리가 비극적 상황에 빠져든다는 얘기죠. 셰익스피어의 모든 비극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오셀로가 의처증에 빠져가는 과정을 셰익스피어가 얼마나 잘 그려냈는지 우리가 심리학에서 그런 아내나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부정망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정한 행위를 했다. 근데 그 부정망상이 영어로 오셀로 신드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셰익스피어는 굉장히 대표적 그 성향의 인물들을 창출해낸 거예요. 누구나 의처증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 오셀로. 이렇게 떠오르도록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게 셰익스피어 사대 비극이 갖고 있는 힘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오셀로 증후군이라는 오셀로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토트라는 사람이 논문에서 처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성적 질투심의 병리학 연구라는 연구에서 오셀로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처음 씁니다. 이 정도로 이 오셀로라는 작품은 어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라고 의심하는 정신장애를 아주 심도 있게 그려내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셀로가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죄도 없는 아내를 부정한 여인으로 몰고 가는 오셀로의 어떤 병적 심리를 아주 집요하게 셰익스피어는 추적을 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셀로의 이런 부정망상은 어디서 비롯된 거냐? 바로 오셀로의 열등감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질투심, 의처증 또는 의부증 이런 것들은 만약에 본인이 굉장히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넘치면은 걸리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병적 심리에. 그죠? 예. 그런데 본인이 불안하고 자기 자신한테 자신감이 없을 때 이런 어떤 의처증이라든가 의부증이라든가 이런 병적 심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셀로는 일단 나이가 굉장히 많다고 나와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나오고 늙은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예, 피부색도 까무잡잡하고 예, 인종도 다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하고는 바로 오셀로의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 약점을. 그래서 예, 계속해서 도대체 저렇게 그 귀족 자녀애가 그 장군님 같은 사람을 좋아할 이유가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그의 열등감을 건들면서 예, 그가 자꾸 의심에 빠져가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그 데이비드 이노크 그 의사는 논문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오셀로 증후군의 핵심적 문제는 환자가 원하는 자신과 실제의 자신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약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라는 거는 바로 의처증에 걸린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또는 의처증, 의부증에 걸린 사람들. 자기가 바라는 자신은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자기는 거기에 못 미치니까 그 괴리에서 이런 열등감이 발생하고 열등감이 의처증으로 의부증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 그런데 이 작품은요.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유기적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제가 한여름밤의 꿈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여름밤의 꿈에서는 어떤 사랑의 고난을 여러 층이 요정, 뭐 군주, 뭐 여러 층이 해서 지금 보여줬잖아요. 이 작품도 많은 사람들이 오셀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의처증, 의심,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보여줘요. 예, 그럼으로써 작품의 주제에 주제를 확장시키고 더 주제를 강화시키는 여러 층위의 플롯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이아고가 도대체 왜 오셀로하고 부인 사이를 그렇게 이간질을 하느냐? 바로 이아고 자신이 의처증 환자예요. 예. 그래서 이아고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이 오셀로를 이렇게 파멸시키려고 작정을 한 거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오셀로의 부관 자리에 오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젊고 경험도 없는 캐시오라는 사람을 부관에 임명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질투심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투심은 바로 오셀로하고 캐시오가 자기 아내랑 잠자리를 같이 한 것 같다는 의심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의심에 시달리면서 아내는 아내로 갚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예, 이 오셀로를 그렇게 자기 아내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교묘한 음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캐시오는 아직 미혼이거든요. 그런데 캐시오를 좋아하는 창녀가 있어요. 창녀가 있는데 그 창녀가 또 캐시오한테 계속 그런 질투심을 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 데스데모나의 손수건이 나와요. 이 손수건을 이아고가 훔쳐가지고 캐시오 방에다 떨어뜨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캐시오가 그 손수건을 갖고 있는 거를 보고 그 오셀로가 자기 아내의 부정을 확신하는 거죠. 그죠? 자기 아내가 캐시오한테 그 손수건을 선물했다라고. 예,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손수건의 문양이 그 딸기 문양이 있는데 그게 너무 예뻐서 이 캐시오가 이 비앙카한테 부탁을 해요. 이걸 똑같이 술을 놔달라. 이게 내가 주순 건데 이 손수건이랑 똑같은 그런 술을 놔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창녀가 의심을 하죠. 어떤 여자한테서 받아온 거냐. 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층위에서 성적 질투심, 의심, 문제를 다루면서 주제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작품들이 높이 평가받는 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주제를 잡으면 그 주제를 여러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 예, 그게 굉장히 셰익스피어가 갖고 있는 유기적 구조를 말해주는 특징이죠. 이아고의 의처증 그 대사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음탕한 무어놈이 내 잠자리에 뛰어들었던 것 같아. 그 생각이 독약처럼 내 마음을 물어뜯는단 말이야. 그 녀석과 똑같이
계집은 계집으로 갚지 않는 한 어떻게 해도 마음이 누그러질 것 같지 않아. 만약 실패라도 할 경우엔 적어도 그 무어놈을 심한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해서 분별력을 잃게 만들 테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지금 뭐예요? 음탕한 무어놈이 내 잠자리에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의심, 의처증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대사도 보세요. 역시 이하고의 대사인 건데 아무래도 캐시오 녀석도 내 잠자리에서 재미를 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어도 오셀로도 캐시오도 내 아내랑 잠을 잔 것 같다는 의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완전히 그 오셀로 신드롬의 환자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두 사람을 두 부부를 이간질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작품이 그 인간들이 갖고 있는 질투심 또는 의심이라는 그 증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질투심의 속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아까 이제 이아고가 아내를 의심했다 그랬죠? 그 아내가 에밀리어예요. 예, 이름이 에밀리어인데 이 에밀리어는 뭐죠? 데스데모나 오셀로의 아내의 시녀 노릇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밀리어가 데스데모나에게 그 의심받는 데스데모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도 남편한테 이상한 의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질투심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스데모나한테 의심받는 데스데모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질투심 많은 사람들은 근거가 있어서 질투하는 법이 없어요. 그저 질투심이 많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죠. 질투심은 일종의 괴물이에요. 저절로 잉태되고 태어나는 괴물 말이에요.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질투심의 속성은 뭐라는 거예요? 예, 저절로 생겨나는, 그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겨나는 그런 병적인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런 질투심의 속성을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오셀로는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그런 이하고의 그 음모에 빠져들지? 예,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바보같지?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 이하고는 굉장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하고는 굉장히 충직하다. 예, 정직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본인만이 예, 자기가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지를 알죠. 그러면 이하고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본인만 안다 그러면 관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관객들한테 자기가 이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하고의 속마음을 계속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겉의 행동하고 다른 바로 이 작품은 누구보다도 누구의 독백이 많은 작품이냐면 이하고의 독백이 많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하고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다른 속내, 저의 이런 거를 독백을 통해 가지고, 그죠? 독백은 혼자 하는 말이잖아요. 선생님은 전문적으로 독백을 뭐라고 말하냐면 큰 소리로 생각하기라고 말해요. 그죠? 자기 속마음을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생각하기. 예, 그걸 독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독백이 주로 이하고한테 부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하고의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를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자, 이하고 대사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은 외형만 그럴싸하게 의무를 다하는 척하면서 이때 그들이라는 거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말하죠. 예, 마음속으론 자신의 시중만 들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의무를 다하는 척하면서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인에게 봉사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입속만 챙겨 주머니가 꽉 차면 예, 그때는 자기 자신에게 경외를 표하지. 그런 자들은 뭔가 생각이 있는 자들이지. 나도 그런 사람 중 하나일세. 이렇게 말해요. 나의 겉과 속은 다르다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게 이제 어떤 로도리고라는 사람한테 이거는 독백이 아니라 로도리고라는 사람한테 하는 말인데 이렇게 사실 자기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를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대 위의 다른 등장인물들은 이하고의 그런 이중성,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것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하고를 굉장히 믿고 그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예,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이하고를 잘못 읽는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오셀로가 하는 첫 번째 대사는 언제 하는 거냐면은 이하고가 캐시오를 그 부관 자리에서 잘리게 하기 위해서 캐시오가
어떤 로도리고라는 자기가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전쟁 중에 이 부관이 이렇게 술 먹고 술에 취해 가지고 시비를 걸고 싸운 것 때문에 이아고가 캐시오가 잘리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오셀로가 이제 잠을 자다가 나와가지고 이아고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보고를 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아고가 겉으로는 캐시오한테 굉장히 불리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불리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캐시오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거면 나는 이 혀를 잡아 뽑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한테 부정적인 어떤 온갖 증명을 다 하면서, 증언을 다 하면서, 겉으로 말은, 나는 절대 캐시오한테 부정하게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오셀로는 또 속죠. 그래서 이아고, 자네가 충성심과 의리 때문에 이 사건을 얼버무려 캐시오의 죄를 가볍게 하려 한다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속아요. 그죠? 사실은 캐시오에 대해서 되게 나쁘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속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내를 죽였어요. 아내를 죽여서, 이제 에밀리오가, 시녀가 본 거죠. 도대체 마님을 왜 죽였냐 그랬더니만은, 내 아내는 바람을 핀 여자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에밀리오는 시녀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그녀의 정숙함을. 그러니까, 어떤 미친놈이 그런 얘기를 하더냐. 누가 당신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냐 그랬더니만은, 오셀로가 하는 말이에요. 네 남편이 했다고. 이제 알아듣겠어? 내 친구이자 너의 남편인 정직한 이아고가 그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honest 이아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 아내를 죽인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아고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심지어 이아고의 아내 에밀리오도 자기 남편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에밀리오가 이 말을 듣고 자기 남편한테 하는 말. 당신이 남자라면 이 악한 자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요. 당신이 마님을 정숙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말했다면서요. 당신이 그랬을 리가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말해봐요.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내조차 남편이 그렇게 악한 그런 못된 음모를 꾸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는 다들 이 이아고를 잘못 읽고 오로지 관객만이 이아고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관객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아고가 속마음을 계속 독백을 통해서 말했기 때문에 자기의 속내를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아고가 오셀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셀로가 완전히 질투심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성적이지 못하게 행동하는 데는 언어가 갖고 있는 무서운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사실 인간들은요, 선생님이 지금 셰익스피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말을 통해서죠. 그죠? 그리고 PPT에 쓰여 있는 글을 통해서죠.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언어만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언어는 어때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고 왜곡이 가능한 거죠. 그죠? 얼마든지 거짓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아고의 언어는 바로 그런 왜곡되고 조작된 언어예요. 그런데 그런 왜곡되고 조작된 언어가 오셀로의 귀에 쏟아 부어졌을 때 그거는 마치 독약처럼 오셀로의 마음을 감염시키죠. 그죠? 독약에 물들게 만들죠. 그래서 오셀로는 그 이아고의 말들을 듣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마비가 되죠. 독약이 우리 사람들의 마비시키는 것처럼 이 이아고의 언어가 이 오셀로의 이성을 마비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사가 내뿜는 독같이 치명적인 이아고의 언어가 오셀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박사학위를 받은 게 바로 이 4대 비극의 언어입니다. 그죠? 이 4대 비극의 엄청난 주인공들이 다 비극으로 가는데 언어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지 거기에 주목해서 그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자, 이아고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게 바로 지옥의 신학이지.
악마가 인간에게 흉악한 제약을 씌우려고 할 때는 나처럼 우선 천사같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는 거야. 저 정직한 멍청이 녀석이, 여기서 정직한 멍청이 녀석은 캐시오를 가리켜요. 예, 캐시오가 다시 팔자 고치려고 데스데모나한테 사정을 하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캐시오가 부관의 자리에서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아고가 캐시오한테 충고를 해줘요. 뭐라고 충고를 해주냐면은 지금은 데스데모나 부인이 장군님의 장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장군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 데스데모나 뿐이니까 데스데모나한테 가서 부탁을 해라. 그러면은 부인께서 잘 말해서 복직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지금 충고를 해줘요, 캐시오한테. 그러니까 캐시오는 데스데모나한테 매달리죠. 예, 저를 좀 장군님한테 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여잔 무어놈한테 강력하게 졸라댈 테고, 그럴 때 나는 그자의 귀 속에다 독약을 퍼붓는 거야. 예, 그자는 누구예요? 예, 오셀로죠. 부인이 그자의 복직을 호소하는 건 정욕 때문이라고. 예, 그래서 데스데모나가 그 캐시오를 위해서 부탁하면 할수록 오셀로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이 캐시오의 복직을 이렇게 나한테 매달리는 거지? 이러면서 점점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상황이.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언어로 독약을 퍼부을 건지, 독약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예. 그자의 귀 속에다 독약을 퍼붓는 거야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그 언어라는 독약으로 데스데모나가 왜 그렇게 캐시오의 복직을 호소하는지, 그게 두 사람 사이의 정욕 때문이라고 자꾸 이렇게 독약을 넣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그 언어가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작품이 정말 재미있는 게, 아까 오셀로의 질투심의 부플롯은 뭐예요? 이아고의 질투심이 있었죠. 그죠? 예. 주플롯은 오셀로의 질투심이고 부플롯이 이아고죠. 근데 이 언어의 힘에 있어서는 이아고의 언어의 힘이 주플롯이죠. 그죠? 반면에 우리가 그 부플롯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마법 같은 오셀로의 인생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처음에 선생님이 늙은 무어인 장수하고 베니스의 아주 귀족의 딸하고 결혼했다 그랬을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눌 수 있었지? 예, 피부색도 다르고. 그런데 바로 그런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사랑이 이루어지게 만든 게 바로 오셀로의 인생 이야기예요. 그래서 데스데모나의 아버지 브라벤쇼가 처음에 오셀로하고 데스데모나하고 비밀 결혼을 했다 그랬을 때 두 사람을 재판을 붙입니다. 그래서 오셀로를 죄명을 씌우죠. 뭐라고 죄명을 씌우냐면은 저 무어인이 내 딸을 마법이나 마약으로 홀려서 내 딸을 분별력을 흐려놓았다. 그리고 비밀 결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법정에서 원로원에서 오셀로가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내가 데스데모나를 마음을 사는데 사용한 마법은 바로 내 인생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브라벤쇼가 오셀로의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온갖 모험을 했던 그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오셀로를 데려다 자기네 집에서 그 인생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게 하거든요. 그때 데스데모나가 계속 엿듣게 되는 거예요. 엿들으면서 그 사람이 겪었던 온갖 고난과 모험과 이런 것들을 동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정하는 마음 때문에 오셀로에게 사랑의 마음이 싹 떴고, 오셀로는 자기를 동정해주는 그 착한 마음 때문에 또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밀 결혼을. 예, 아버지 몰래. 바로 이 사랑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이아고의 언어같이 마법의 힘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브라벤쇼가 오셀로한테 마약을 썼다, 마법을 부렸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둘의 결혼이 그렇게 마법 같은 일인 거죠. 그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한 게 바로 뭐냐? 언어가 갖고 있었던 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이아고의 언어가 독약 같은 또는 마법 같은 힘을 보여주는 거를 얘기 드렸는데, 바로 이 오셀로와 데스데모나의 결혼에서도 이야기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언어의 힘을 보여주는 부플롯이 된다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의심, 질투심,
걸린 사람들은요, 제대로 상황을 보지 않아요. 모든 상황을 전부 다 자기의 의심에 부합하게, 질투심에 부합하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하고가 자기 아내가 이 남자하고도 자고 저 남자하고도 자고 이렇게 의심을 계속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질투심이 부르는 해석의 팽창이에요.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아내가 평소에도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늘 유튜브도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괜히 아내가 핸드폰을 더 보는 것 같고, 괜히 핸드폰을 매달리는 것 같고, 이렇게 자꾸 해석을 팽창시킨다라는 거죠. 그게 질투심이라든가 의심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오셀로도 그렇고 이하고도 그렇고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그런 의심의 눈길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테리 이글톤이라는 학자는 그 옥스퍼드 대학의 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성적 질투심은 근본적으로 해석의 위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석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모든 행동, 모든 언어, 모든 그 몸짓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팽창해서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오셀로가 정말 내 아내는 부정한 행위를 했어 라고 결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손수건이에요. 이 손수건을 이하고가 아내한테 막 졸라가지고 훔쳐내게 하는 거예요. 그죠? 데스데모나의 손수건을. 근데 이 손수건은 오셀로가 데스데모나에게 줬던 첫 번째 선물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손수건을 훔쳐내게 해서 그거를 캐시오의 방에다 떨어뜨려요. 그리고 캐시오가 그 손수건 들고 있는 모습을 오셀로가 보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셀로가 캐시오가 들고 있는 손수건 한 장을 보고는 이제 단정적으로 내가 줬던 선물을 사랑의 징표로 캐시오에게 줬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내가 부정한 여자라는 거를 단정을 하게 되고 아내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질투심은 해석을 자기 생각대로 끌어가는 그런 요소가 있죠. 이하고는요, 그 대사를 합니다, 지금. 이 손수건을 캐시오의 거처에 떨어뜨려 그자가 죽도록 해야지. 공기처럼 가벼운 하잘것없는 것도 질투하는 자에게는 성서만큼이나 강력한 증거가 되지. 이게 뭔가 해낼 거야. 무어놈은 벌써 내 독약으로 변하고 있어. 위험스러운 억측은 원래 독약과 같아 처음에는 구미에 맞지 않는 것을 잘 모르지만 혈액에 조금만 작용하면 유황 강산처럼 타오르지. 이렇게 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오셀로가 자기의 독약 같은 언어에 젖어서 이 손수건은 어떻게 해석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수건이 마치 성경처럼 확실한 증거처럼 작용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은 데스데모나, 오셀로 등 뒤에 이하고가 있죠. 그죠? 데스데모나의 손에 쥐어 있는 저 손수건 한 장. 그죠? 저 손수건이 바로 이 여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 손수건을 주워다 캐시오가 갖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내의 그 부정을 단언하게 된 오셀로는요, 자기 인생 전체를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되는 그런 면을 보게 되죠. 자, 오셀로의 대사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군인으로서 자부심과 어떤 그 군인으로서의 삶에 굉장히 그 행복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의 평온과는 영원히 작별이다. 만족과도. 헬멧에 깃털을 꽂은 군대와 야심을 미덕으로 만들어주는 전투들과도 작별이다. 힝 우는 군마도, 날카로운 나팔 소리도, 사기를 북돋아주는 북소리도, 고막을 찢는 듯한 피리 소리와도 작별이다. 위풍당당한 군기와 영광스러운 전쟁의 모든 것들, 화려한 자부심, 화려한 의식과 장관과도 다 작별이다. 넓은 포구에서 영원불멸의 조부신의 위대한 병력 소리와 같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 치명적인 전쟁 도구인 대포들과도 작별이다. 오셀로의 군인으로서의 작업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내던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 유명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구의 많은 나라들에서 졸업식 때
울려 퍼지는 이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은 바로 여기 Pomp and Circumstance 라는 요 대사, 여기에서 제목을 가져온 겁니다. 군인들이 느끼는 어떤 행진이나 이런 데서 느끼는 그런 위풍당당함을 노래한 그런 작곡한 그런 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게 위풍당당 행진곡이라 그러는데 바로 요 오셀로의 대사에서 가져온 노래입니다. 오셀로는 결국은 그래서 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아내를 목 졸라 죽이게 됩니다. 저런 그 아내를 목 졸라 죽일 정도로 광기에 사로잡힌 행동을 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이아고의 모든 것이 이아고의 음모였고 데스데모나는 순결한 여인이었다라는 게 밝혀져요. 그리고 나서 오셀로가 뒤늦게 각성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자살을 합니다. 제 불운한 범죄를 보고할 때 나를 있는 그대로 적어주시오. 조금도 감싸주지도 말고 악의적으로 폄하하지도 말아주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시오. 현명하게 사랑하지는 못했어도 너무 사랑한 자라고. 좀처럼 질투 따위는 하지 않으나 계략에 빠져 극도의 혼란에 빠진 자라고. 무식한 인도 사람처럼 제 손으로 제 종족 전체보다도 더 값진 진주를 버린 자라고. 여기서 제 종족 전체보다도 더 값진 진주가 누구예요? 순결한 데스데모나죠. 그죠? 눈물을 흘린 적이 없으며 그 어떤 역경에도 굴한 적이 없는 눈에서 아라비아의 고무나무에서 진이 흘러내리듯이 눈물을 흘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늦은 그 각성이죠. 이 작품에서는 우리가 요즘 흔히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국적이고 인종이고 문화를 가진 오셀로와 데스데모나는 아주 전형적으로 다문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도 이런 다문화 가정의 비극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잖아요. 서로 몰이해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데서 시작되는 비극이죠. 그래서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의 결합이 나는 데서부터 이 비극이 출발되는 거죠. 특히 오셀로 같은 경우는 피부색의 차이, 인종적 차이, 나이의 차이 이런 것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아고에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아고는 이 베니스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오셀로한테 그 베니스 여성들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그런 어떤 편견을 이용해 가지고 오셀로가 자기 아내도 이 베니스 여성들과 똑같으리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아고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니스 여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태연히 음탕한 짓을 하지만 남편에게만은 속이죠. 이런 그 말들을 계속 오셀로에게 불어넣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당대에 이런 편견이 진짜 있었느냐?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베니스 여성들은 좀 성적으로 문란하다라고 흔히 그 유럽에서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편견들을 10분 이용해서 이 오셀로를 비극으로 빠뜨리는 거죠. 네, 여러분 오셀로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네, 연극 감상하신 거랑 잘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셀로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감정이, 그러니까 질투심이라는 감정이 오셀로를 이렇게 사로잡았을 때 이성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지 않도록 늘 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그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